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최근 당정청은 경찰 개혁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20일 협의된 경찰 개혁안에는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의 정치활동 금지와 경찰위원회 강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것.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사안별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장치로 기대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행정경찰이 국가수사본부의 업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또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의 명문화를 포함해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확한 정치 관여 행위 기준을 포함해 권력 도구의 악용을 막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경찰위원회 강화 방안 또한 외부 통제 강화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경찰 업무 이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경찰 개혁안. 과연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정점 토론 김만흠입니다. 최근 당정청이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하나인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경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권력기관들이 또 다른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국민을 위한 또 권력기관 개혁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찰, 검찰, 개혁 관련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정치권 목소리 여야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의 권력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은 그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되었을 때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보다 촘촘한 감시망이랄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영남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필요합니다. 근데 바꾼다고 무조건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바뀔 때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도 나쁜 방향으로 바뀌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기관의 어떤 변화, 이건 개혁보다는 개악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바꿀 거면 차라리 안 바꾸는 게 낫습니다. 인사 말부터 치열합니다. 네, 경찰 현장 경험도 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중부대학교 황문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논의는 수년간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 논의를 그만두고 이제 실제 변화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필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법학자입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김상겸 교수입니다. 사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경찰도가 권력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그 정부 기관이 경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한 국가기관의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개혁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제도 개혁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실제로 원래 목적을 상실해서 다른 방향의 개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난 20일이죠. 당정청에서 경찰 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요. 경찰 개혁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개혁의 과제에다가 검경 조정에 따른 추가된 개혁의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그 김용남 전 의원 인사 말에서 계약되려면 조치를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께서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대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검찰 힘 빼는 거거든요. 그 힘 뺀다는 게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이고 그 분산되는 과정이 달갑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공수처라든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검찰 개혁안은 이거 외에 나올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고요. 그거는 그렇고요. 경찰 개혁 관련해서 문제는 경찰이 그러면 그 권한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경찰은 문제가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경찰에 이양되어야 될 여러 가지 권한들은 어디선가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경찰이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찰이 행사해야 하는 권한을 조금 분산해보고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좀 통제해보고 또 그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뭐 그 다른 기관들이요. 국민권익이라든지가 사실 경찰을 일정하게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그쪽으로 더 부여하면서 경찰을 견제하는 그런 정도의 안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양 분산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통제 장치도 강화하는 그런 조치였다. 김용남 전 의원님, 그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서 너무 정치 공세에 쏠린 거 아니냐 그런 지적하시네요. 아니, 뭐 정치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고요. 이 특히 권력기관, 특히 수사나 국민의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일 큰 중요한 기준이 국민의 인권 보장 그리고 법치의 준수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주제는 경찰 개혁입니다만 이게 진행된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시발점은 뭐냐면 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는 검찰에 힘을 빼길 원해요. 뭐 그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개인적인 감정, 그 집권 핵심 세력의 뭐 개인적인 감정이 다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만 검찰 힘을 빼는 방향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검찰이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무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이 원하는 답을 내놓기 위해서 수사에서 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직접 1차적인 수사를 하는 특수나 공안 분야에 힘을 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일차적인 수사권을 뺏는 맞물리는 이야기지만은 전반적인 개혁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하기라고 일단 경찰 개혁 환정했어요. 이게 그냥 검찰을 혼내주는 거로 결론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그러면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다 보니까 뭐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개악에 가깝습니다. 방향이 전혀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생기니까 긴급한 대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네요. 네, 황 교수 어떻습니까? 표정이 상당히 낙담하는 표정이신데. 아닙니다. 뭐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다만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요. 직접 수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그걸 뭐 한 번에 폐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점진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검찰을 개혁하게 되면 그 핵심은 검찰이
개혁을 하는데 핵심은 뭡니까? 검찰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뭐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그걸 분산하자 하면 경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경찰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당정청 논의를 통해서 지난 20일에 논의를 통해서 발표됐던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그 경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째, 이 수사 경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두는 방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권이 이 경찰 조직이 굉장히 비대한 조직인데 그거를 분산하는 측면에서 경찰 조직을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지금 현재 완전한 자치경찰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단계적 시행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별 사안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후반에 보기로 하고요. 네, 김동연 교수님, 상당히 그 경찰 개혁 관련해서 시작에서 견해차가 상당히 크네요. 지금 사실은 이 경찰 개혁이 검찰 개혁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자꾸 검찰 개혁 쪽에 말씀들 하셔서 그런데 사실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이고요. 뭐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양 기관이 사실은 개혁의 똑같은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사권 행사는 결국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양 기관이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검찰 개혁은 이제 뭐 검찰 그 개혁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고요. 경찰 개혁 같은 경우에서 지금 경찰은 사실은 조직상으로도 내부적 갈등도 상당히 많고 또 인원이 검찰하고 달리 굉장히 많고 직접 국민과 접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이제 수사권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결국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가져가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인력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에 속해 있는 수사과, 형사과를 그냥 독립시켜가지고 국가수사본부의 어떤 그 조직 체계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 경찰과 수사 경찰 간의 어떤 그 관계가 설정이 정말 그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서로 그 어떤 상관관계 없이 인간관계 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냐는 문제도 있고요.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상 상호 교류가 안 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 제도는 아마 일본식하고 유사하게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이따 보기로 하고요. 최민희 의원님, 오늘 뭐 핵심은 경찰 개혁입니다만은 경찰 개혁이 아까 검찰 개혁 관련해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약간의 진정성에 대한 그 의구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적인 감정 얘기까지 꺼냈는데 뭐 중요한 쟁점 같은 한마디 좀 얘기 듣고 지나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동시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그게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그리고 역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총장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 혹은 그 이전도 뭐 그랬겠죠. 일부는. 그런데 그때 검찰이 제대로 국민의 공복으로 일을 했냐. 그렇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1순위였어요. 그것은 과거에 검찰이 정의보다는 법적 정의보다는 정치 검찰이라는 낙인을 사실은 스스로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고 이게 어떤 뭐 정부 문재인 정부의 감정이라든지 이건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검찰 개혁이 그렇게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 늘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더 검찰 개혁을 전 국민이 원하는 1순위 개혁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검찰 개혁은 저는 자유한국당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에는. 다만 방법론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검찰 개혁 자체의 순수성을 문제 삼는다면
정말 힘든 것이죠, 진행이. 한국당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소위 적폐수사팀이라는 데서 지금 2차장, 3차장 산하에서 지금 2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뭐 정치 검찰의 최악의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지금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소위 직권남용죄. 지난 정부 사람들을 다 직권남용죄로 지금 구속해서 재판받고 뭐 1심도 선고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예. 무죄율이 30%예요. 그것도 제대로 재판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30% 유죄가 나는 게 이상할 정도의 이상한 기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생각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 경찰 알겠습니다. 개혁이니까 얘기 나왔는데. 경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거기까지 하시고. 나왔는데 이제 아까 원래 경찰 개혁인데 얘기하신 대로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는 문제도 있다. 더구나 김영남 전 의원께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순에서 경찰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논의가 나온 데다가 또 이제 이게 또 개인적인 감정 얘기까지 나와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요. 경찰 개혁 넘어가기 전에 법학자 얘기를 관련 얘기를 짧게 듣고 경찰 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맞물려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너무 좀 서로 간에 정파적인 견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사실 검찰 개혁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끝내는 것이 마지막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국가나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면은 국가 권력기관들은 계속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검찰 개혁에서 핵심은 결국은 이 국민들의 수사권 행사에서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의 정치화가 결국은 정치 권력이 검찰을 이용해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검찰이 정치화됨으로 해서 스스로 정치 권력화돼 버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가장 검찰에서 현 시점의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 되고요. 특히 기소권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항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소법정주의라든지 다양한 그 논의가 있었는데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검찰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권력기관 개혁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또 어차피 또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하고 같이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 문제 남아있을 테니까 그때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이제부터는 경찰개혁 집중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토론 주제에 관한 준비를 충실하게 해오신 최민희 전 의원님. 이번에 당정청 논의했던 경찰개혁 주요 골자 어떤 것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외적 통제를 강화했다는 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경찰위원회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법을 통해서 경찰위원회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 이게 외적 통제에 크게 보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경찰에 대한 외적 통제. 내적으로는 경찰청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국가수사본부 신설입니다. 보니까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게 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자치경찰 그러면 치안 전체가 넘어가야 되는데 과도기적으로 치안 중에서도 생활안전 등과 관련해서 한 4만 3천 명 정도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안입니다. 이게 권한이 분산되고 조직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작아지는 그런 효과 등이 있습니다. 지금 크게 이제 세 축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황문기 교수님, 국가수사본부 이 설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이번에 경찰의 비대에 따른 가장 큰 조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경찰 수사본부의 위상이라든가 역할 설명 좀 해주시죠. 국가수사본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을 수사경찰과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않는 일반 행정경찰로 구분하고 수사경찰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사권과 감찰권을 가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그러니까 기관장들이죠. 이 기관장들이 수사 경찰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아마 국가수사본부를 설립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남 전 의원님, 그런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고 하면서 경찰의 각 단계를 다 건너뛰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수사 권력을 그냥 청와대 정치 권력 밑으로 다 집중시켜 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기존 체제보다 더 악화된다고 그럼요. 보시군요. 이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결과를 정치권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이제 경찰 개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차라리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해야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든지 이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단계별로 검사 내지는 영장 단계에서는 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에 보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그러면서 경찰로 어떤 일원화된 거대한 수사 권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서장을 다 건너뛰고 바로 다이렉트로 일산 수사경찰에게 지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사 권력을 정치 권력에 완벽하게 예속시키는 시스템이지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해안은 아닙니다. 예.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경찰청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는다고 해서 이게 중립성을 해한다 이 말은 그건 과거에도 계속 중립성 해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예.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경찰청장이 어느 정도 관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논의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논의가 나온 게 아니고 경찰청장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국가수사본부 관련한 그 법안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법안에 어떤 경우는 경찰청장이 최초의 추천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안행부 장관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건을 아마 제가 보기엔 국가수사본부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추론해 보면 이번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한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 수사도 약간 용두사미에 그친 격이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아마 그 수사 자체가 진행 과정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 비서관은 기소를 했습니다만 인사수석도 겨냥을 했었고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도 검찰에서는 청구를 했었고 물론 법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은 됐습니다만 이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청와대의 어떤 통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지금 약간 이게 착각이 좀 있으신 게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럼 대안을 제시하시면 국가수사본부를 띄어서 국회 밑에 두자? 이런 안을 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인사권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원래 경찰청의 지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행정부의 수반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착각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금까지
경찰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광복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 특히 수사에 있어서는 심했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바로 지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이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었죠. 예. 그때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 청장이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샀지 않습니까? 예. 재판에서는 현재 의원하고 있는 권은희 당시 과장하고 예. 논란도 벌이고 예, 했었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마련한 것이 바로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계속해서 이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항상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데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과연 사법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경찰의 이 개입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바로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김영남 전 의원은 대통령의 직할체제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 지적처럼 어느 쪽이든 간에 최종 인사권은 다 대통령의 기존에 있어 왔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국가수사본부 이전에는 뭐 특별수사청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국가수사본부로 보면 지금 수사 기능을 떼가지고 독립기구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져서 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일반적 지위는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사실 이 국가 작용에 있어서 일반적 지위와 구체적 개별적 지위라는 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실행 단계에서 가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국은 행정결정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분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결국은 행정경찰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과 연계돼 가지고 수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만약에 이 수사 기능을 독립화시킨다면 경찰청 산하에 두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체제와 유사한 결과가 날 거예요. 실무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수사 쪽에서는 거의 반독립된 체제로 운영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인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정 인력하고 뭔가를 하면서 교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 수사라는 것은 특별한은 어떻게 보면은 작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나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이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능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하고 직접 관계에 있어서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어떤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양성이 되고 그들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하고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수사경찰과 소위 말하는 일반 행정경찰을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경찰의 이 업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 수사와 수사가 아닌 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고 또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구분하기는 지금 수사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시청자들 알기 쉽게 수사가 아닌 경찰의 나머지 업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사가 아닌 나머지는 이제 예컨대 지구대 파출소가 있을 것이고요. 정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 경찰이 있을 것이고 교통 그리고 보안 경찰 뭐 그리고 이 경찰의 어떤 각 기능들을 보완해주는 경무 기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생이라든가 치안 관련된 부분하고 수사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떼서 바로 뭐 외청 비슷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기존에 경찰을 통째로 없앤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려가 되죠. 본질적이며 근본적으로.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일반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지위는 아마도 인사권 등등 뭐 그런 걸 말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조직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그 핵심이 인사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개별 경찰에 따라서 준비 정도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가 얼마나 기능하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경찰 개혁은 하늘에서 완전히 준비된 경찰들이 쏟아져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경찰 조직과 경찰 인력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의 중립성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나온 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지라도 저는 지금 나온 아이디어, 이것도 과도기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고 그다음에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가다 보면 법으로 수사 지휘를 개별 수사 지휘를 못하게 막아놓으면 경찰청장이 수사본부장을 건너뛰어서 개별 수사를 지휘한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누굴 임명하고 어떻게 임명하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실리냐에 따라서 지금 하신 우려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다듬을 필요는 앞으로 있겠지만은 이 방향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개입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이게 특히 큰 사건이 아니라면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없는 개별 사건이라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수많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그거를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검사 제도가 그래서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지금 개혁 방향이라는 것은 검사의 수사 지휘는 배제하고 없애버리고 이거를 경찰청장의 지휘는 배제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사실은 일예를 들자면 작년에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과 관련한 그 수사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경찰의 수사 자체가 선거범죄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을 정도인데 그런 수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 지휘는 배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수사본부장이 지휘한다고 그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지금 한 가지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 청장 얘기하시는 건데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특검하자고 하셨잖아요. 빨리 특검 추진하십시오. 민주당이 받으세요? 왜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특검 추진하시면 왜냐하면 황 청장이 그건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기 때문에 특검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인 것처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에서 받으세요. 왜 안 받으세요? 곤란합니다. 그럼 국회에서 논의하시고요. 추진하십시오. 그 위상 관련 얘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황문기 교수가 지금 이제 국가수사본부 설치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의가 갔는데 황문기 교수 얘기까지 듣고 국가수사본부의 위상에 대한 논의는 정리하고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굉장히 오히려 더 정치적인 입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수사경찰과 일반 전체 경찰에서 수사경찰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내고 완전 조직적으로 분리해내는 건 아니지만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하에 두게 되면 어떤 일반 이 사법경찰이 아닌 일반 이 경찰관서장의 입김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수사가 굉장히 전문화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사 경찰은 별도의 조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사 발령에 따라서 오늘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사람이 내일 이 형사과로 발령이 나게 되면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 수사만 하게 해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 기관장들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수사를
어떤 직간접적으로 네, 조직적인 하명을 받을 수 예,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으로부터 이 독립을 알겠습니다. 지켜준다는 그런 뭐 여기서 다 이제 한쪽으로 의견에 합의를 볼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요. 입장이 차이가 있으면 남겨두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때까지 할 테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김영기 교수님, 그 본부장 자격 관련해서 이제 물론 나중에 입법화 되겠습니다만은 경력 10년의 법률학 전공자, 경찰학 교수, 변호사 등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히려 더 민간 영역으로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 자체도 조금 자의적인 취향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김 교수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수사기관의 장이 꼭 출신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개방도 필요하다. 아니 뭐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수사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 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장이 됐을 때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독립된 기구로서 수사본부장이 산하의 어떤 수사 인력을 관리해야 되는데 수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거나 단지 그냥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행정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맡았을 때의 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걸 했을 때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다더라도 수사 인력을 조율하고 여러 가지 어떤 수사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전혀 전무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안으로 나온 것보다 더 엄격하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좀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이 수사본부장을 맡아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찰 경험도 있지만 경찰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뭐 지금 현재 나온 안 정도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너무 수사를 했던 사람 위주로 하게 되면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 출신들로 이렇게 채워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럴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와 같은 문제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기준대로 하면 사실은 기준이 중요한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요. 임명되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인사 패턴으로 볼 때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만약에 뭐 신설이 돼서 임명된다 그러면 아마도 민변 출신이 본부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법무부의 소위 개방직으로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자리 보면 국장급 이상 자리 지금 태반이 민변 출신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차관급 자리부터 국장급 자리까지 지금 과반이 넘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실제 예가 나오면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김영남 전 의원이 하는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뭐 기준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뭐 제도에 관한 인사를 잘해야죠. 그런 제도에 관한 논란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 말씀을 제도화하면 이런 거죠.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특정 단체를 배제한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금 얘기를 꺼낸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제도 논의니까 제가 그것을 제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시행령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하는데 그 단체는 ABC인데 1번이 민변이고 2번이 우리법연구회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저는 먼저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소속으로 활동하신 법률가들을 신뢰합니다. 저는. 오래 지켜본 분들도 있고 우리법연구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변 출신들은 뭐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법 정의를 위해서도 노력해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꼭 국가수사본부장을 민변 출신만이 해야 되냐? 그거 아니죠. 더 좋은 분을 찾는 것이 인사권을 가진 단위의 그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정 단체를 예로 들고 거기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사의 노하우가 많으면 아마도 실질적인 조직 통제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의 노하우가 많다는 건 그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경찰청의 지도부, 상층부와 가까운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국가수사본부가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하신 분들도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경찰학 교수님, 변호사 등등 뭐 10년 이상의 경력이잖아요. 요건이. 예. 그분들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줄곧 드린 이 정치적 편향성의 위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면 아무래도 경찰 수사도 경찰서장이든 경찰청장이든 다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직업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예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외관상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수사본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사 지휘를 이쪽으로 단일화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개방직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말 정권에서 자기 편 사람, 자기 이 정권을 위해서 정말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단체가 됐든 꽂아놓으면 전국의 경찰의 수사 방향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업 공무원을 오히려 배제하고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계약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에 대한 거죠. 황문기 교수 견해 어떻습니까? 이게 개방직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오히려 기존의 직업 공무원이 더 오히려 중립성을 더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이 자격 요건에 개방직으로 한다는 게 의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직 경찰관들도 현직 검사들도 다 그 응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제 어떤 경찰 내에서만 한다, 검찰 내에서만 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 어떤 이 가능성이 닫혀 있지만은 개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이나 우리가 이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자격이 내지는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면 검찰총장도 개방직으로 해버리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모든 중요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들 다 개방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판사도 개방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신체 자유와 관련된 인권에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자리에 앉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개방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 행정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그런 어떤 자격에 대한 요건을 검토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김영남 전 의원께 제가 추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 좀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임명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관여 관련된 문제가 됐을 때는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이후에 정치적인 진출을 제약을 한다든가라는 법도 같이 보완이 돼 있거든요. 그런 보완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일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국정원법에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있고 그거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만났잖아요. 밤에 몰래. 뭐 4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다는데 그런 식으로 처벌 조항을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처벌 조항에 해당되면 처벌을 받겠죠. 그거야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경우는 정말 만 건에 한 건도 안 되거든요. 의원님, 모든 사건이 그렇죠. 도둑질을 100번 했는데 100명이 다 달라서 100명이 다 잡히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은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이 만났는데 그게 정치 개입이다. 그걸 누가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났다는 것까지 확인된 거고 자유한국당이 고발했으니
그 법적인 처리 결과는 지켜보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그냥 김용남 의원님 개인 의견인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짜 고민거리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있는 분 중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되었을 때 말씀하신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문적인 수사 능력도 있고 경찰에서 오래 몸담았던 분들이 국정농단과도 연결되어 있고 국정원 댓글 작업이라는 반민주적 불법 행위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경찰청의 소위 상위급 간부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이 되려면 경찰 5년 차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고민이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방직으로 일단 열어놓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맥가이버처럼 오래 경찰에서 근무를 했는데도 정말 정의롭고 그동안의 경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있다가 한 15년쯤 근무한 분이 국가수사본부장처럼 영웅처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자치경찰제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이건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경찰 조직에서의 자체의 하나의 발전 방향이기도 했었고 이번에 또 이제 경찰 쪽에 업무가 또 많이 들어오면서 분산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황문규 교수님, 이거 현재 추진 계획, 현 상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법안이 이제 마련돼서 지난 3월 11일 국회에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당히 진전된 논의는 국회 안에서의 논의는 크게 입법이 돼야 구체화되겠지만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범 실시 등도 있고 하던데. 시범 실시는 원래 올해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이 경찰에서 시범 실시 지역을 총 5개로 원래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세종, 제주는 이제 확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 이 지역에 대해서 선정하는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범 추진에 있어서는 입법 사항은 아니군요. 시범도 마찬가지로 입법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입법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이 절차는 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연 교수님이 자치경찰제 자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보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추진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국가경찰하고 업무 분담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 연계해가지고 지금 경찰의 어떤 비대한 모습을 축소해서 좀 분산시키겠다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논의가 활성화됐지만 과거에서부터 자치경찰 논의가 되긴 했었죠. 그렇죠. 이미 뭐 과거에 1991년도에 그때도 사실은 지방 관서장들이 경찰 그 산하의 경찰국에 여러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지금과 유사한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이 자치경찰제는 일본 자치경찰제하고 유사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완전한 독립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권은 각 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돼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주가 모든 경찰에 있어서 관장한 그 인사권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주가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래서 좀 차이 있다는 것은 그 연방에서 주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방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니까 사실은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경찰제를 거기에 연계시킨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수사권 얘기도 나왔습니다. 만 이제 그 경범죄가 중범죄를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수사권을 조정해 줄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어떻게 분점해가지고 서로 그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치경찰제 관련 얘기. 근데 이 자치경찰제는 이게 검찰개혁, 경찰개혁과는 그 계약은 조금 다른 자치경찰제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 왔던 거죠. 기존에도 논의가 되어 왔으니까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 된 건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이게 연방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게 중앙집권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 경찰자치가 당연히 논의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실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이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되어 가야 하는데 저는 자치경찰의 경우는 당연히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더불어서 대신 뭐 내부의 위원회 역할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회에 뭐 중앙 정부가 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직 문제인데 제가 경찰 조직이 지금 11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교수님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11만 중에 4만 3천 명 정도가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분산 효과는 있고 그다음에 따라가야 될 게 재정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요 자치경찰이 확립되기까지는 예산이 한 4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왕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것 중에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7대3의 비율로 하겠다고 했는데 요 넘기는 3에 이 자치경찰 재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방 분권 재정과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치경찰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네. 좀 걱정이 됩니다만 아까 시범 지역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선정까지는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예. 일단 시범 지역을 선정해 놓으면 이제 국회 입법도 조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치경찰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방제 하는 나라는 뭐 당연히 자치경찰제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방제를 안 하더라도 오랜 전통 상으로 원래는 자치경찰이 중심으로 먼저 경찰제도가 생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 때문에 계속 지금도 해오고 있는 나라들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영국도 그렇고 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아니죠. 연방국가도 아니고 자치경찰제의 전통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2019년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치경찰, 국가경찰 나눈 뭐 연방제 하는 나라는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관할 문제가 아주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떤 범죄 신고나 사건 발생 초기에는 이게 과연 이 사건 내지는 범죄가 자치경찰 관할이냐 국가경찰 관할이냐 이걸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동했다가 돌아와야 되고 딴 데서 다시 출동해야 되는 뭐 관할 문제가 가장 큰 비효율을 낳는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시도지사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치경찰 이게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의 측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뭐 지방의원들도 있고 또 친한 사람들도 있고 지방경찰이 일종의 토 세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뭐 사실은 경찰권 그리고 수사권을 쥐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죠. 뭐 네. 그 군대 빼고는 제일 센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방 토 세력이 더욱 강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은 자치경찰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만 이 방향이 전혀 엉뚱한 대로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산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김용남 전 의원이 토론은 풍부하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아주 역동적이어서 좋습니다. 근데 우선 그 관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치안이 다 넘어가는데 4만 3천 명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그 나온 안 있잖아요. 네. 안을 보니까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지역교통. 네. 그다음에 수사의 경우도 이게 아까 잠시 여쭤보니까 학교폭력 등과 관련돼서 이게 관할이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강도 사건 뭐 등등 형사 사건의 경우는 국가경찰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지금은 맞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호 세력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현재 있는 시도지사들이 기존 토 세력과의 뭐랄까요 커넥션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와의 유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요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좀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린 말씀은 범죄 관할을 나눠놨더라도 애초에 최초의 112 신고 전화 받고는 정확하게 범죄 유형이 어디 관할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대부분 시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토 세력과의 유착 관계가 적다? 너무 독선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더 심한 것 같은데. 네, 김상겸. 예,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의 자치경찰들은 국가경찰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을 지방에서 갖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거기에 소착돼 있는 세력들과 결합할 가능성도 단점으로 항상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걸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지역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통제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우리 국가경찰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자 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초창기에는 국가경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만 3천 명이 이제 각 자치경찰로 신분을 변화해서 지방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예. 또는 서로 관할을 갖다 거부하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자치경찰을 도입하게 됐을 때 오히려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예. 아까 권한 또 역할 관련해서는 보면은 저는 직접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영화들에서 보면은 역시 정해져 있더라도 연방수사국하고 지역경찰하고 다른 주경찰하고 서로의 권한 가지고 다투는 양상은 현실적으로는 한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요. 정보경찰 개혁 관련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전 청장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문제가 돼 있고 한 사람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개혁 지금 이번에 나온 거기에 대한 정보경찰 개혁 방안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허문 교수? 예. 지금 현재 정보경찰의 폐해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정보경찰이 이 정책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정치 정보를 많이 수집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보국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폐지하는 수집 범위에 대한 확실한 이번에 제한 같은 건 없었습니까? 수집 범위에 대해서도 지금은 굉장히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예. 이것들을 이 관련 법,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임무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도 당연히 이제 정치 관여 관련 부분 없었습니까? 이번에 특별하게 정치 관여시 처벌하는 것을 명문화했다고 얘기하는데 기존에도 있을 법한데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국정원법에는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이번에 이제 차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보경찰의 개혁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보 분야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명확하게 이거는 정치 관련된 정보다 아니면 이거는 범죄 정보다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정보라는 건 또 연속성도 있고 사실은 정보가 되기 전까지 첩보 수준의 많은 것이 모아져야 이제 정보로서의 어느 가치 있는 것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경찰청의 정보국을 아예 폐지한다? 이거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태까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그게 악용된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정보 채널은 국가에서 좀 다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국정원만 해야
된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할 수도 없고 정보 수집에는 국정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기무사도 정보를 다뤄야 되는데 물론 이게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정보 수집, 대테러 정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국정원 혼자 다 대테러 정보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찰의 정보 기능을 아예 없애는 거는 사실은 뭐 개선되는 것보다는 그 폐악이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해시고요. 경찰청의 정보국을 이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고 기능 자체를 폐지하다는 건 아니죠. 정보 활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범죄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사국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회 시위에 관한 정보는 경비국에서 하는 것이고 경찰 내부의 어떤 치안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뭐 경무국이나 감찰과 이런 데서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활동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정보국만 없애는 건 북한을 없애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경찰청 정보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뭐 다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경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비중 있게 안 다루고 있거든요.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생긴 게 2012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정작 집중해야 될 정보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죠. 기존에 정보 형사 그러면 대체로 그런 뭐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그런 쪽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약간 보완을 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불법 사찰하고요. 정치 개입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의 정보, 예를 들면 마약 관련한 정보, 저는 전문화되고 더 심화되고 그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대폭 감축을 해왔죠. 그래서 정보국을 폐지한다는 건 그 정보국이 주로 불법 사찰을 하거나 정치 개입의 통로로서 무슨 코알할까요? 그렇게 작동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 국회 출입 금지. 이제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안이 준법 지원팀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흩어져 있는 정보 기능이 과연 이게 적법한지 뭐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팀을 만들겠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도 주로 논의가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이 정보국을 만들어서 그동안 해온 것, 뭐 다 알려진 것이고요. 그러면 그동안 해온 것 중에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생각나는 거 아주 과거 정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 사생활을 팝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합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었을까? 저는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뭐 대통령의 사주를 보아서 보고를 한다? 정말 백해무익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대통령의 사주 봐서 보고하는 것은 무슨 정치 관여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건 그냥 코미디 같은데. 그건 아니겠죠? 코미디, 그죠? 그냥 개그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더구나 그동안에 국정원을 세워왔던 국내 정보 분야를 경찰이 또 담당을 또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비가 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정보사회인데 사실은 국가기관이 경찰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은 정보 수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 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악용됐을 때 그리고 정보 수집의 범위가 너무 확대돼서 거의 어떻게 보면 전 분야의 정보를 경찰이 다 수집하게 된다면 그건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큰 문제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나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요. 또 잘못하다 보면 그걸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악용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황문규 교수가 얘기했던 해당 부서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용하도록 하고 독립적인 수사국 둘 필요 있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정보국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진 않고요. 실제 기능하고는 별다른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뭐 정보국을 둘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태는 사실 지양돼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법에서 충분히 그 범위를 확정해 가지고 축소시켜 놓고 통제하는 수단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보 수집 기능은 놔두고 경찰청의 정보국만 폐지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던 거는 그대로 하는데 정보라는 건 사실은 자기 혼자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교류가 돼야 됩니다. 그게 국정원이 됐든 아니면 해외에 있는 정보기관이 됐든. 근데 정보 교류 채널을 없앤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기관과 어떤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창구는 단일화 시켜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게 범죄 정보인지 뭐 테러 정보인지 아니면 그 어떤 그 공안 정보인지 그거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구는 단일화 시켜야 되는데 창구는 없애버리고 하던 일은 각 국에서 담당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지 않나 최민지 의원 싶습니다.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그게 왜 오해냐면 지금 정보국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정보국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고 불법 사찰이나 정치 개입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로 이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국을 폐지하거나 개혁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원의 문제랑 그 정보소통 문제, 예를 들면 마약에 관한 중대 범죄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건 마약 전담 수사팀이 경찰 차원에서 구성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보다 큰 것이라면 저는 국정원과 검찰과 그 연계된 수사반이 대책단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전문적인 단위가 더 심도 있게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창구가 단일화돼 있지 않으면 그걸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는 없어요. 네. 거기까지 보니까 아주 뭐 이제 집중해서 하자는 쪽과 뭐 이제 오히려 그 폐해를 줄이자는 쪽에 견해차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희들의 그 방송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이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들어온 시청자들의 의견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현님의 의견입니다. 검찰 권력이 강하다 대 경찰 수준 미달이다. 이런 논쟁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어차피 강자에게 약한 공권력이고 약자에게 강한 공권력인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검경인지 고민부터 해보시기를.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동안에 강자들에게는 그랬었고 약자들에만 권력을 행사했지 않느냐. 이건 좀 새겨 들을 만한 의견 같아 보이긴 합니다. 최아람님의 의견입니다. 검경 개혁 다 좋은데 진정한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해야지. 같은 지적이시네요. 밥그릇 싸움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네요.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 기본적인 명제이긴 합니다만은 밥그릇 싸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돌아가기는 합니다만은 앞서서 시작할 때 역시 이게 전반적인 권력기관 개혁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다 그런 얘기했었는데요. 큰 틀에서 얘기하면은 시작됐을 때 그동안에 집중돼 있는 검찰의 권한의 일부를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쪽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건 뭐 경찰 개혁이 중요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개혁의 전망과 방향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수사권 조정 문제도 같이 보는 거다라는 것인데 현재 김성환 교수님 이번에 나온 안을 봤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어떤 정도의 의미 있는 변수가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겠다 그러면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지금 공수처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공수처에게도 수사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나머지 수사권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다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과 경찰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을 분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그런 경우와 그다음에 공수처에게는 이제 수사권 범위를 갖다가 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특별한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게도 일부 수사권을 갖다가 행사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 논의가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금 수사권에 대한
행배가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오히려 국가 싸움부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걸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 분담이라든가 조정에 들어갈 지금 출발점이다라고 보고 있군요. 예. 예, 예. 네, 김영남 전 의원. 흔히들 이제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립니다. 수사에 있어서는 권한이 제일 싼 사람,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면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 그것도 초동 수사를 하는 사람이 제일 셉니다. 사실은 거기서 사건을 소위 만진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결론의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동 수사하는 사람이 제일 그 사건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사건의 99.9%는 경찰에서 초동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세 보이는 것은 진짜 언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큰 사건, 권력 사건을 검찰에서 초동 수사부터 해왔죠. 근데 이거를 지금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초동 수사를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할 소위 그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검사의 1차 수사권은 아예 폐지를 하고 수사 지휘권을 강화해서 증거 판단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안 생기는 쪽으로 수사권의 개혁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보면 검찰의 1차 수사권은 그냥 남겨두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면서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은 더 높이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모든 수사를 경찰에 넘기고 지휘는 그대로 이제 검찰이 강화해야 된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새로운 얘기를 지금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거를 그냥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한 의견으로 제시해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 것들 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이제 김영남 의원식으로 저도 좀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일부가 분산되니까 굉장히 많이 권한이 축소된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 종결권을 이제 경찰에 준다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의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얼마든지 검찰이 개입해서 다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그 수사 지휘권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나요? 말씀하셨듯이 일선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뭘까? 저것도 관념적인 하나의 권한이 아닐까 싶을 만큼 일선 수사 경찰, 그것도 초동 수사 경찰이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검찰 쪽에서 지금 이 상황을 좀 품을 가지고 보면 어떨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수사 권한에 관한 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고위공직자 그 공수처 있잖아요. 네. 공수처가 그렇게 크게 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건 세 분야로 딱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 양보해도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있고요. 경제부패 관련 사건 수사할 수 있고요. 수사를 이렇게 겹치는 영역도 많이 있고 겹치는 건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의 범위 문제는 지금 현재 경찰과 검찰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수사는. 다만 공수처의 경우에는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제 제한되는 거고요.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 자꾸 검찰의 직접 수사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고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소를 안 해버리면 되고 또 그리고 내가 수사를 했는데 이게 수사가 엉터리다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기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종결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분산을 시키고자 하는 그 과도기 중에서 경찰에게 이제 좀 더
검찰의 경우에는 기소권에 좀 더 집중하라는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경찰에다가 지금 주는 수사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지금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크게 저는 지금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라서 달라진 정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강 봤을 때 잊지 못합니다만은 사실 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건 당연히 그 역할을 해라고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느냐. 현재 전체 형사사건의 97% 정도를 경찰이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 물론 수사지휘를 통해서 일부 이제 변동이 결과가 이제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경찰이 과연 악의적으로 그랬던 거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제 역할을 한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나요? 짧게 하십시오.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지휘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 약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몫이죠. 근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사 기록이 검찰도 다 넘어오죠. 그러니까 불기소될 기록도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검사가 그 기록을 보고 이거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만 잘못 판단했다. 증거 판단이나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이 기록이 검찰로 안 와요. 물론 나중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인권 침해가 있었거나 무슨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이런 게 증명될 경우에만 재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 잡힐 가능성이 극히 아주 적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그동안에 검찰에 넘어온 수많은 기록 중에 검찰이 그러면 정말 국민들의 인권이 문제가 있어서 재수사를 요청합니까? 주로 하죠, 국민들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그 넘어온 수사 기록 중에 정치적인 거, 권력과 관계된 거,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그 수사 지휘권과 재수사 청구권 뭐 그런 거를 했다고 지금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토론 계속 돼야 할 것 같은데 하나만 제가 김상현 교수께 짧게 좀 의견 듣고 나머지 전부 개별 의견 좀 마무리 발언 듣고자 합니다.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좀 위배된다라고 했었는데 무엇을 두고 겨냥한 말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짧게 듣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봤습니다만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분명치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검찰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검찰의 불만을 이제 대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결국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논의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논의 절차가 이제 일방적이다. 아마 그런 뜻에서 논의 과정에서 그랬다.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찰 개혁안 발표된 걸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전반적인 권력기관 개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무리하는 발언 한 30초씩 돌아가면서 듣겠습니다. 먼저 황문규 교수부터 듣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개혁, 경찰 개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밥그릇, 좀 전에도 우리 SNS에서 어떤 시청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밥그릇 싸움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해서 그 개혁의 어떤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폄하하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는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항이나 반발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어느 일방의 이 개혁 방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그런 논의 과정이 펼쳐지고 좀 더 나은 제도가 완성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영남 전 의원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인권 보장, 두 번째는 법치의 확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에 있어서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권력 몰아주기, 견제 균형이 오히려 약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매우
우려가 되고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합리성의 이유라기보단 정말 이 집권 핵심층의 개인적인 감정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장현 교수. 예, 그동안 국가 권력 기관들이 사실 국민의 눈에는 잘못된 모습을 너무 많이 비춰줬기 때문에 어디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혁이라는 건 뭐 항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개혁이 논해진다고 그것으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경찰 개혁도 경찰의 국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이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국민들의 그런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가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아주 신중한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최민희 전이요.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들이 가장 개혁하라고 요구하는 곳이 검찰입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다 내놓는 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거기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은 개혁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밥그릇 싸움, 조직 이기주의, 이건 필연이죠. 그 밥그릇 싸움과 조직 이기주의를 잘 교통 정리해서 국민의 이익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개혁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아마 그 개혁의 핵심 대상은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데 모두가 좀 동의할 겁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이제 경찰 개혁 관련 당정청 발표 내용과 더불어서 관련 논의를 했는데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력기관 개혁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시청자분들의 문자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자칫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과 또 경찰의 서로 간의 영역 가져가기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정말로 이번에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또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국가 권력기관으로 태어난 계기가 되도록 모두가 한번 힘을 합히고 또 조만간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진행될 테니까요. 같이 지켜보면서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